자, 이어서 풀겠습니다. 31회 기출문제입니다. 자, 59번인데 59번은 난이도 극상 문제니까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60번을 보죠. 정비법령상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먼저 기억번에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서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어느 사업이나 이런 예외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도 사용 승인을 받는데 공사가 완료되고 사용 승인 받대. 다만 예외로 동별로 받는 예외가 있죠. 주택법에서도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사용검사 받는데 다만 동별로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는 예외가 있듯이 여기도 사업은 다 안 끝났지만 부분적으로 공사가 끝났다. 부분적으로 준공인가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다. 뭐 이런 예외가 항상 있는 거니까 뭐 기억번호는 당연히 맞는 거고, 니은번에 준공인가에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조합은 해산된 거로 본다. 이게 틀렸는데 자, 구역이 해제돼도 조합은 여전히 할 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준공인가를 받고 그러면 이제 조합은 그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가 되는데 그 뒤에도 조합은 여전히 할 일이 남았죠. 왜냐면 그 등기도 해야 되고 청산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안 주는데 해산된 거로 본다. 틀린 거죠. 그래서 그 니은번은 확실히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정비사업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대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틀렸는데 그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 나서 이 등기가 끝날 때까지 다른 등기를 아예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죠. 도시개발법도 마찬가지죠. 환지처분 공고가 있고 나서 시행자가 축탁한 그 등기가 끝날 때까지 다른 등기 못한다. 왜냐면 다른 등기 신청이 막 중간중간 들어오면 등기부 정리가 뭐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제한을 둔 거죠. 그래서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냥 틀린 거죠. 그래서 틀린 걸 골라야 되죠. 틀린 거. 그래서 니은번하고 디귿번이 틀린 겁니다. 답은 5번이죠. 다음 61번. 조합설 민가를 받기 위한 동의에 관해서 가론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 동의는 외워야 되죠. 재개발 동의는 그냥 숫자를 외워놔야 돼요. 4분의 3, 4분의 3, 2분의 1 이렇게 외워놔야 되죠. 토의동 소유자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정비법 동의는 항상 사람 총수가 우선한다 그랬죠. 면적이 작은 거고. 그러니까 숫자만 4분의 3, 2분의 1 이렇게 외워두면 토의동 소유자 사람 총수가 4분의 3이 되고 면적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숫자 중심으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 주택단지 안에서 할 때와 주택단지 밖에서 할 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할 때 두 가지 이제 동의가 다르죠. 주택단지 안에서는 동별 과반수 동의, 그 다음에 전체 구분 소유자의 70%, 그 다음에 면적도 70%, 이 동의가 돼야 되죠. 주택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 없으니까 토지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그리고 면적 3분의 2 동의가 각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동의는 4분의 3, 2분의 1. 재건축인데 단지 밖에서 할 때는 4분의 3, 3분의 2 대비해서 꼭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4분의 3, 2분의 1, 그리고 4분의 3, 3분의 2. 답은 1번이죠. 다음 62번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건축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처분 또는 관리를 해야 되죠. 이제 그 조성된 대지건축물 어떤 식으로 처분할 거냐에 관한 계획이니까 당연히 처분관리는 당연히 이 계획에 따라서 1번 맞고, 2번에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토의 등 소유자한테 공급해야 된다. 이것도 같은 얘기죠. 이 얘기나 여기나 기본적으로 같은 얘기고, 3번에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주택 공급 방법에 관해서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물수 등의 승인을 받아서 따로 정할 수가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원래 주택을 공급하는 거는 주택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주택법에 건설된 주택을 어떤 식으로 공급하느냐 이런 이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을 주택법에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토지등 소유자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법에서는 무주택자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죠. 근데 여기는 구역 안에 그 토지등 소유자, 구역 안에 토지 갖고 있던 뭐 건축물 소유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 4번에 사업승자는 분양시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을 때 그 자녀분을 조합원이나 토지등 소유자 외의자한테 공급할 수가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 5번에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우선해서 인수한다. 이게 틀렸는데 우선해서 인수하는 거는 우선 인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이 우선해서 인수하는 거고 여기서 인수하기 곤란하다 이럴 때 국토부 장관한테 인수자를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그걸 정해주는 겁니다. 직접 인수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이 내용이 사실 어려워요. 5번 내용이.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에 관한 그 내용 자체가 좀 지엽적인 내용이라 어려운데 국토부 장관, 정비법에 나오는 국토부 장관을 키워드로 해서 정비법상 국토교통부 장관 이 정비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정비 사업 관련해 가지고 뭘 지정하거나 또는 무슨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인가를 하거나 또는 승인을 하거나 등등 이런 거 안 하더라라고 한마디로 좀 이해해 두세요. 국토부 장관 직접 사업에 관여를 안 한다. 직접 안 하고 그냥 기준이나 정해주고 또는 방침 같은 거 정해주고 또는 보고를 받고 또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참여만 하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가지고 우선해서 뭘 인수했다? 틀릴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이제 찍기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정비법의 국토부 장관 정비사업 규모가 작고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관여를 안 하겠다. 이 정도 하나 키워드에서 이해를 해 두시고 그렇다면 정확히 몰라도 5번을 이제 골라야 되는 겁니다. 다음 63번은 주민대표회의인데 이것도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빈도가 매우 낮은 사항이라서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4번 문제, 이거는 사업시행 계획에 관한 그 내용을 물은 건데 공법에는 수많은 계획들이 있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별의별 계획이 다 있는데 그 계획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난이도가 그냥 상이에요. 상 중에서도 정말 공부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 아니면 뭐 공부 잘해도 이런 걸 일일이 사실 기억하기 어렵죠. 그래서 기출문제니까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서 풀 것 같지만 이거 살짝만 변형해도 사실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 극상이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65번을 보죠. 주택상환 사채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이 채권에 관한 거는 빈도가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채권은 다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먼저 1번에 토지주택공사가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다. 맞는데 주택상환사채는 토지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 딱 둘만 발행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에 주택상환사채 채권 이름에 이 상한자가 있죠. 상한자가 보이면 방법은 그냥 자동으로 기명이에요. 상한, 기명 이렇게 키워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맞고 그 다음에 기명증권의 특징이 이겁니다. 사채권자 명의 변경 원부에 써야 돼요. 원부 사채 원부에 기록을 해야 되고 재산자 대응하려면 채권에도 기록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사채를 발행하는 자는 발행 조건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해서 상환한다. 지금 주택을 건설해서 주택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이름이 주택상환사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해서 상환해야 된다. 당연한 거고. 5번에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 효력도 상실된다. 이게 틀린 건데 주택법에서 항상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용을 봐야 됩니다. 등록이 말소됐다고 사채 효력이 없어져 버리면 사채를 갖고 분양받을 사람, 이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기 때문에 말소는 돼도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안 주는 겁니다. 효력 상실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답은 5번이죠. 다음 66번 주택법 용어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1번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이 안 된다. 틀렸죠. 이 준주택 종류 외워놔야 되죠. 준주택 종류가 다하기
오노죠. 밤에 출출해서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가지고 전화 걸어서 따졌죠. 닭이 언제 오노? 이러면서 따진 겁니다. 그래서 준주택 닭이 오노.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주택. 다중생활시설이 그 중에 하나죠. 근데 해당 안 된다? 틀린 거죠. 이번에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84. 국민주택에 해당이 된다. 맞죠? 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의 요건. 일단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가 돼야 되죠.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란 원칙은 85제곱미터 이하인 걸 말하죠. 다만 여기 이제 예외로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 여기서는 이제 100까지 될 수 있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은 85. 국민주택 규모면서 두 개 중에 하나죠. 여기 해당되면서 첫 번째로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여기서 건설한 주택. 건설을 누가 했느냐. 아니면 그 자금이 국가나 또는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으로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 개량됐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면서 건설을 누가 했느냐, 자금이 어떤 자금이냐. 이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여기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이번은,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고, 그 다음에 자금이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규모도 맞고, 여기에 해당됐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건을 정확히 기억해 두시고, 이게 아닌 나머지 모두 민영주택이 되는구나, 라고 같이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건데 답은 2번이고, 3번에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요 시설들 자체는 기간시설이 되는 거고, 간선이라는 건 선인데, 간선이라는 거는 이게 줄기를 말해요. 줄기, 기본 줄기. 기본 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간 대 기간. 기간 대 기간을 기본 줄기로 연결하는 시설. 그게 간선이죠. 근데 요 자체는 그냥 기간시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고. 방범 설비는 이건 부대시설이죠. 복리가 아니고 부대. 주민공동시설은 이거는 복리시설인 거고. 그래서 다 틀렸고, 답은 2번이죠. 다음 67번은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인데, 리모델링 뭐 기본적인 사항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 막 담고 있어가지고, 오늘 좀 까다로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용어하고 리모델링 주택조와 관련된 그 사항 중심으로 정리하면 돼요. 리모델링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막 리모델링 허가를 누구한테 받느냐, 리모델링 기본계획 뭐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난이도가 있으니까 좀 빼고요. 다음 68번 보죠.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1번에 등록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민간이다라는 게 먼저 생각나야 돼요. 민간. 읽기 전에. 등록 보고 민간. 근데 앞에 공사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틀렸구나라고 푸셔야 되는데 저걸 하나 그 키워드 정리하고 넘어가죠. 예, 주택법에 그 단어 보고 민간부터 떠올려야 될 키워드들이 5개가 있어요. 민간부터 딱 떠올려야 되는데 첫 번째가 등록. 주택사업에 등록을 한다. 민간이니까 등록하는 거지. 국가나 지자체, 뭐 공사 등등은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등록하는 거는 이제 사업할 만한 돈은 있고 기술 있고 자격이 되느냐 이걸 따져보는 건데 그 요건이라는 게 자본금이 있느냐, 기술자가 있느냐, 사무실 갖췄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토지주택 공사한테 그런 걸 물어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등록은 민간만 등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증. 보증은 어느 부분이나 다 민간에 해당되죠. 주택법도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때 보증받는다. 민간에 해당되는 등록사업자만 보증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증도 민간만.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대지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대지 소유권 이거를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민간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하는 경우에는 대지 소유권 확보가 안 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대지 소유권 확보에 관한 이 규정 민간이다라고 생각나야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군한테 승인받아야 됩니다. 복리설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거고, 입주자 모집 승인이든 입주자 모집 신고든 다 민간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제한 관련된 부기등기가 있어요. 근데 국가 등의 경우에는 부기등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간이 주택건설 사업하다가 땅 팔고 도망가거나 담보 설정에서 피해 주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부기등기를 둔 겁니다. 그래서 주택법의 5가지 민간에 해당되는 요 키워드를 기억해 놔야 돼요. 그래서 등록금에서 민간,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민간, 대지소유권 확보 민간인데 국가 등이 같이 나오면 틀린 거고, 입주자 모집 승인, 부기등기 이런 단어 보면서 민간부터 바로 떨려야 되고, 여기도 대지종사업에 등록 나왔으니까 민간만 등록하는 건데 공사인데 등록하라 틀린 거죠. 뭐 10만 따질 필요도 없어요. 여기 이제 원래 등록 대상은 1만 이상이면 등록하는 건데 따질 필요도 없이 등록인데 공사 바로 틀린 거죠. 그래서 옳은 거 골라야 되는데 기억번 틀린 게 너무 확실하니까 기억번을 일단 빼놓고, 디귿 2번이냐 4번이냐. 근데 디귿은 똑같은데 똑같이 쓰니까 디귿번 내용 어려워요, 이거는. 근데 어려운 건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어차피 이거 디귿번은 옳다라고 전제하고 니은만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니은번에 세대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사업 능력이 없으니까 사업을 잘하는 전문가와 공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3가지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 조합,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원래 공동사업과 개념이 안 맞아요. 왜냐면 주택을 건설해서 그걸 분양해가지고 수입이 생기면 그거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공동을 하자. 이게 이제 공동사업의 기본 구조가 될 텐데,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을 고치는 거지 뭐 분양할 게 없죠.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세대수가 증가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15% 범위 내에서.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 세대수가 증가하느냐 안 하느냐 요걸 가지고 이제 판단해야 돼요. 세대수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인데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다. 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증가된 세대수 일반 분양에서 그 수입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근데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도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리모델링 좀 요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은 그냥 공동을 할 수 있는 거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세대수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세대수가 증가할 때는 공동을 할 수 있고, 세대수가 증가 안 하면 공동으로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세대수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니은번도 틀렸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만 옳은데 요 내용은 또 어려워요. 구체적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내용은 무시해버리고 답만 그냥 2번을 고른 겁니다. 다음 69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모집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혼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어디에도 해당 안 되는 것. 원래는 설립인가 받고 나면,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시킨다. 이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조합원을 교체해도 안 됩니다. 이게 원칙이죠. 여기에 이제 예외가 있는 거죠. 예외.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추가로 모집할 것을 승인받았다.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신규로 가입시키는 게 가능하고, 2번째로는 결혼이 발생해서 결혼을 충원한다. 근데 결혼이 발생한 5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5가지 이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조합원의 사망. 이거 사망은 상속받는 거니까 무조건 예외가 되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양도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다음에 3번째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에 새롭게 교체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가 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된 거예요. 예정세대수. 지역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은
A정 세대수의 50% 최소 20명 이상으로 구성이 돼야 되죠. 근데 탈퇴를 하든 뭐 기타 이유로 A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된 거예요. 하나가 탈퇴해서 50% 미만이 됐다. 두 번째가 A정 세대수가 바뀌었고 변경된 A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됐다. 그래서 요 사유들을 쭉 체크해 놔야 됩니다. 지문에도 나오고 단독 문제도 나오니까 결혼을 충원하거나 또는 추가 모집 승인에 관한 거 꼭 정리를 해두시고, 그래서 보면 두 개 어디에도 해당 안 되는 걸 이제 물었는데, 조합원이 사망해서 결혼 충원 가능하죠. 이건 해당되고,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돼서 자격을 상실했다. 바로 이제 이 내용이죠. 자격 상실. 그 다음에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추가로 모집받고 승인받았다. 추가 모집 승인에 관한 이 내용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의 60% 이게 안 되죠. 탈퇴하면서 50% 미만이 돼야 되는데 60%니까 50% 미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충원 사유가 안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인 거고, 5번은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예정 세대수가 변경됐고 변경된 예정 세대수의 40% 이거 50% 미만이 됐다 그 얘기죠. 이거 맞는 거죠. 답은 4번이죠. 다음 70번은 뭐 주택 감내 관한 건데, 감내 관한 사항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이제 극상 문제로 나온 거니까 생략하고, 71번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도 사업계획 승인 자체는 워낙 출제 빈도가 높은 사항입니다. 근데 사업계획 승인이랑 구체적인 사항 물어가지고 좀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좀 어려워요. 뭐 기억번은 뻔한데 니은번도 이제 알 수는 있는데 니은번, 뭐 디귿번 같은 이런 상세한 내용 다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극상 문제니까 이건 생략하는데, 단 여기에 주택법에서 시도의사 이렇게 나오죠. 시도의사. 주택법에서 시도의사는 두 가지 일만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자세히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일 하지만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으로는 두 가지. 하나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사업으로 한번 나오고, 다른 거 없어요. 두 가지가 아닌데 이렇게 시도의사가 나왔다? 그냥 틀렸구나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주택 형별 표준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는 거는, 승인받는 거는 시도의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개별 사업 아닌 건 다 국장으로 갑니다. 근데 이 주택의 형별 표준 설계도서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일일이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인데, 어쨌든 시도의사 보면서 두 가지의 시도의사가 나오는데 그게 아닌 데서 시도의사 나왔으니까 이거는 틀렸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답을 골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니은번을 이렇게 빼버리고 남은 게 이제 1번, 3번. 근데 기억은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기억이 쉬운데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 하나를 알면서 답이 두 개 중에 하나로 압축이 되니까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대신 키워드 요거 하나 체크해 두세요. 주택법상 시도의사는 두 가지 일만 한다. 하나는 사업계획 승인하는 거.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 거. 그리고 시도의사가 나왔는데 두 개가 없으면 그냥 틀렸겠구나라고 이제 판단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1번 문제는 이제 생략을 하고, 72번의 건축협정 이것도 빈도가 낮은 사항이에요. 협정이나 막 구체적 내용들을 다 정리하면 복잡하니까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3번을 보죠.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에 조치해야 하는 건축물. 조경이라는 거는 빈도가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잘 돼야 되는데, 나오는 형태가 항상 똑같습니다. 조경을 안 해도 되는 거, 조경을 해야 되는 건축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조경이 필요한 거는 적어도 주거상가 공업에서만 조경이 필요한 거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 보존지역 이런 데는 굳이 조경을 더 할 이유가 없죠. 주변에가 다 조경이 넘치니까. 뭐 이런 데는 조경 당연히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라든지, 뭐 축사라든지, 또는 가설건축물이라든지 등등 누가 봐도 조경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뻔한 거기 때문에 공장하고 물류시설 두 가지만 좀 주의해 두시면, 이건 나올 때마다 거의 똑같은 형태로 나오고 답 항상 비슷하게 쉽게 찾아요. 그러니까
공장일 때 적용 안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세 번째로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 적용을 안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해두고, 물류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적용 안 해도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1,500 미만의 물류시설이라도 주거와 상업, 여기서는 제외, 즉 주거와 상업인 경우에는 적용을 한다. 여기까지 기억해두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해서 거의 같은 이런 형태 나오니까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용을 해야 하는 건물인데 물류시설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적용 안 한다 그랬죠. 상업지역이면 1,500 미만이든 이상이든 적용을 해야 되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에 공장은 세 가지 예외가 있었죠. 대지면적 5,000 미만, 연면적 1,500, 산업단지. 대지가 2,000이니까 대지면적이 5,000 미만이 공장 안에요. 이거 적용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가수건축물. 가수건축물은 적용 당연히 안 하고. 그 다음에 4번은 녹지라서 안 하고, 5번은 축사니까 안 하는 거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74번 건축법 용어인데 옳은 거. 1번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된다. 맞죠? 건축법상 건축행위는 5개가 있는데 신축행위, 증축행위, 그 다음에 개축, 재축, 이전까지. 요 이전까지가 다 건축행위죠. 그래서 답은 1번. 2번 건축건축물에 해당하려면 층수가 30층 이상 이고가 아니라 이거나죠. 이상 이거나. 그러니까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높이라도 120m 이상이거나 이러면 고층이 되는 거죠. 4번에 건축물이 선제지변으로 멸실됐고 대지의 종종 규모보다 연면적을 늘려서 뭐 했다 이렇게 나오면 재축이 될 수가 없어요. 건물이 전체가 다 멸실됐고 종종 규모보다 커졌다 이러면 이제 신축이 되겠죠. 건물이 부분적으로 멸실됐고 늘어났다 증축이 될 거고, 어쨌든 재축이 되려면 멸실이 되고 규모가 종종 규모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축은 건물이 멸실됐고 종종 규모 이하, 그걸 줄이면 종종과 동일하게 동일 규모로, 그래서 재멸동 정도로 외워주세요. 재멸동. 재축은 멸실 그리고 동일하게. 개축은 건축물을 해체하고 나서 종종과 동일한 규모, 그래서 개해동입니다. 재멸동, 개해동이에요. 그 중에 재축이니까 재축이 되려면 멸실하고 동일 규모가 늘었으니까 이건 틀리게 되는 거죠. 4번에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해서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다. 이전이 되려면 해체하면 안 돼요.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바꿔야 됩니다. 4번 틀렸고. 5번에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해서 건축 면적을 늘렸다. 이게 면적이 늘었다.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증축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증축은 그냥 판단할 때 단순히 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다 증축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대수원이 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다음 75번입니다. 갑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 승인받은 바닥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인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그 설명이 틀린 거.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인데,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허가냐 신고냐 요걸 이제 확인하려면 용도 변경 시설군이 기억되어 있어야 되죠. 용도 변경의 시설군. 시설군이 9개가 있는데 두 문자로 다 외우고 있어야 되죠. 자산, 전문, 영교, 근, 주, 기타. 그 밖에 시설군이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집회 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복지, 근린생활시설군, 주거물 시설군, 그 밖에 기타 시설군. 여기 해당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자동차 하나, 산업 등 시설군에는 산장, 위, 자묘, 창공, 운입니다. 창공, 운. 장례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 자원순환 묘지, 창고, 공장, 운수까지. 산속의 집 산장 아래가 아니라 위에 가서 묘지가 있어요. 자묘가. 그 위로 푸른 하늘, 창공. 창공 속에 구리 한 점 떠갑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이렇게 연상하면서 산장이 자묘 창공은 이렇게 하나 외워두시고, 전기통신은 전방발이에요. 전방발.
걸어가다 발을 뻗는데 후방이 아니라 전방으로 발을 뻗죠. 문화집회는 문종관입니다. 문종관이 문화집회 종교 관광 후계 위락. 영업시설구는 영판이에요. 근데 영판은 누굴 꼭 빼닮았다 이럴 때 영판 이러죠. 영판 운수기를 빼닮았어요. 영판 운수기를. 근데 영판 운수기를 조금 닮은 게 아니라 다 닮았어요. 눈도 닮고 코도 닮고 입도 닮고 다. 그래서 영판 다 운수. 교육복지시설군인데 교육복지는 이 교복이에요. 교육과 복지 교복. 교복을 입었는데 노교수가 교복을 입었습니다. 노교수. 노교수가 교복 입고 창피하겠죠. 그래서 낮에는 못 입어요. 밤에만 입습니다. 야의예요. 노교수 야의. 권리는 1종과 2종. 주거물시설구는 주단공업국교입니다. 주단공업국교. 주단을 만드는 공업. 그 배우는 학교. 국립이니까 국교입니다. 주단공업 국교. 단독 공동 업무 국방군사 교정 시설까지. 기타는 기동 동물식물 관련 시설까지. 그래서 시설군 이렇게 쭉 정리해두고 그 다음에 방향이 올라간다 이때 허가 받는 거고 내려가는 방향 이때는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거 따지는 거고 하나 더 동일한 시설군 내 용도 바꾼다 이때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는 게 있죠.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씩 보면 숙박시설로 사용하던 건물이에요. 그리고 바닥면적 3,000인데 뭐 여기서 뭐 크게 중요한 거 없고 그 용도를 바꾼다. 이거 틀린 거. 의료시설로 용도를 바꾼다. 숙박이던 걸 의료로. 원래는 숙박이었는데 원래 숙박 그걸 의료로 바꿔요. 그럼 내려갔죠. 내려갔으니까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 맞죠? 그 다음에 종교시설로 용도 바꿀 때 숙박이던 거를 종교시설로 바꾸면 종교니까 여기 있죠. 숙박에서 종교로 이렇게 올라갔죠?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 받아야 된다. 맞는 거고. 3번에 갑이 바닥 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바꿀 때 사용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 게 있죠. 이 사용 승인은 용도 변경이 허가 대상이거나 이게 올라가는 변경이거나 아니면 이게 내려가는 변경. 그러면서 면적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때는 그 사용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00하고 500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면적. 이 용도 변경 관련된 면적으로 100과 500. 500 이상일 때는 건축사가 설계된 규정을 두고 있고 면적이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100이 사용 승인이다. 104 이렇게 하나 또 외워둬야 돼요. 104. 흑사 아니고 104. 그래서 100 이상일 때 사용 승인. 보시면 바닥 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시설로 바꿨어요. 그럼 숙박이던 시설이 업무로, 숙박이던 시설이 업무로 이렇게 내려가는 변경이죠. 그러니까 신고 대상 변경이고 면적이 100 이상, 1000이니까 100 이상이죠. 그러니까 신고 대상 변경이면서 면적도 100 이상 사용 승인 받아야 되죠. 근데 사용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인 겁니다. 그다음에 4번에 A 도지사는 계획상 필요하니까 B 군수의 용도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제한하는 게 건축허가 제한해가는 사항이에요.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데 허가도 제한하고 이미 허가받은 건물에 착공도 제한하고 거기다가 용도 변경도 다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거고. 5번에 B 군수는 갑이 판매시설과 일확시설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할 때 심의 거쳐서 허용할 수 있다. 건물에 그 큰 건물이면 용도가 단일 용도가 아니죠. 그 안에 이제 복수로 여러 가지 용도들이 들어가죠. 같은 건물 안에 판매시설도 들어가고 뭐 극장도 들어가고 막 여러 가지 용도가 들어가듯이 여기도 복수 용도로 그 용도 변경 허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5번도 맞는 거고. 답은 3번이죠. 자, 76번입니다. 갑은 A광역 12구에서 20층 그리고 연면적은 5만 제곱미터. 요 말의 의미는 그 특별시장이 허가라거나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20층 5만. 왜냐면 특별시장이나 또는 광역시장에 허가를 받아야 될 건물이 있는데 특별시 광역시 허가 대상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이죠. 단 공장, 창고 이거는 제외가 되고 이 건축법에서는
행정기관이 어려운 게 없어요. 특별시장 허가 무조건 여기 나와야 돼요. 21층 10만 나와야 됩니다. 광역시장 허가가 나오면 21층 10만 이게 있어야 돼요. 21층도 안 보이고 10만도 안 보이는데 특별시장 허가 바로 틀렸구나 푸시고, 이거 두 개가 없는데 광역시장 허가 나왔다 바로 틀린 거 푸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층수가 20층이다. 21층 이상이 아니다를 쓴 거예요. 연면적이 5만이다? 10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특별시장 허가, 광역시장 허가를 찾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건물을 신축하는데 이해가는 설명으로 틀린 거, B구청장한테 허가받아야 된다. 맞죠? 21층 10만 이상이면 특별시 광역시 갈 텐데 그게 아닌 거니까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 특별시 광역시면 광역시니까 구청장한테 허가받는다. 맞는 거고. 이번에 갑이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높이 5m 웅벽을 축조할 때 따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헷갈리기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왜냐면 옹벽 5m를 보는 순간 2468부터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 2m 넘는 옹벽 담장,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다음에 6m 넘는 탑이나 그 철탑이나 굴뚝, 그 신고 대상 공작물 있죠. 그게 생각나다 보니까 옹벽인데 5m니까 그 2m 넘었고 신고 대상 공작물이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신고 대상이니까 신고를 해야 된다, 맞구나 이렇게 그냥 속기 쉬운데, 자, 요 문장에서는 키워드가 따로 뭐뭐해야 한다 요 표현이 나오면 웬만하면 틀렸구나라고 찍을 준비를 해야 돼요. 따로 뭐뭐해야 한다. 이게 다 따로 뭐뭐해야 한다고 뭐냐면, 허가 받으면, 건축 허가 받으면 다른 법에 따른 어떤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되는 사항. 그걸 다 바꿔서 이렇게 바꿔 속이는 거예요. 또는 지정의제.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들. 또는 계획수립의 의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인수 설치 계획은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런 표현들을 바꿔가지고 다 이제 따로 뭐뭐해야 한다라고 바꾸게 돼요.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는 따로 받아야 된다라든지, 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도 기반인수 설치 계획은 따로 수립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속이게 되는데, 그 표현들 하나같이 다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따로 뭐뭐해야 한다. 틀렸구나라고 푸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그건데, 건축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20가지가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 허가 등등. 그 중에 공작물 축조 신고. 이것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되는 사항인데 그걸 억지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건데, 그러니까 이 표현이 기억이 안 돼 있으면 옹벽 5m 여기에 딱 눈길이 꽂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 속아요. 그래서 여기는 5m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허가받은 거로 본다 또는 신고한 거로 본다, 의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뭐뭐해야 한다, 틀렸구나라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고, 3번에 갑이 건축허가 받은 이후에 시공자를 바꿀 때 신고를 해야 된다. 시공자가 바뀌어도 또는 건축주가 바뀌어도 감리자가 바뀌어도 다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받고, 4번에 갑이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도 A 광역시장은 지역계획상 필요하니까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다. 맞죠? 앞에도 이제 같은 유사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게 있었죠. 허가 제한, 용도 변경 제한, 건축허가 제한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착공도 제한할 수가 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거고, 5번은 뭐 상세 시공되면 전혀 모르는 거고, 모르면 이제 패스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2번도 읽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따로 뭐뭐해야 한다 보면서 이제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다음 77번,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 방법인데 옳은 것. 1번에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에 설치한 생활 폐기물 보관함. 자, 이런 거를 일일이 못 외워요. 그냥 건물 자체의 어떤 기능상, 기능 유지를 위해서, 기능상 필요해서 있는 부분들, 요거는 모두 다 면적 등을 산정할 때 제외시키더라. 일일이 외울 필요 없어요. 생활 폐기물 보관함 또는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또는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뭐 등등, 이렇게 기능상 필요해서 있는 것들, 뭐 피로티라든지 옥상 부분에 있는 승강기탑, 계단탑, 뭐 또 기계실, 전기실 등등, 뭐 사람이 이용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 기능을 유지시키려고 있어야 될 시설들이 있죠. 그런 거는 면적에도 포함시키면 안 만들게 되니까
면적에다 포함 안 시킬 테니까 그런 걸 제대로 설치하라. 이런 의미로 다 기본적으로 다 제외를 합니다. 바닥 면적이든 건축 면적이든 높이든 층수든 뭐든지 자기가 기능상 필요하면 재배시킨다 정도로 기억을 해놔야 돼요. 생활 폐기물 보관하면 기능상 필요한 건데 면적에 산입해버리면 안 만드니까 산입 안 시키는 거죠. 기계실, 정실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연면적에 산입하면 안 되는 거죠. 더구나 지하층의 경우에는 용적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주지, 대피. 이렇게 용적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네 가지. 주지, 대피를 또 외우셔야 됩니다. 주차, 지하, 대피 공간, 피난은 정구요. 그래서 절에 불나서 주지가 도망가서 주지, 대피. 이거는 용적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이 네 가지 모두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계실, 정기실 요걸 봐도 뭐 그 산입하면 안 되는 거고. 더구나 지하층이면 용적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당연히 제외가 되는 겁니다. 다음 4번에 그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1층 전체가 피로티. 피로티 친구를 당연히 제외를 해야 되죠. 기능상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옳은 걸 찾는 건데 답은 3번인 거고. 4번에 건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이에요. 아랫면이 아니라 윗면. 그래서 층고를 최대한 단순하게 기억해서 윗면부터 윗면까지 높이가 그 층고구나 라고 최대한 단순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5번에 건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다. 가장 많은 층에 대한 건물이 층수가 되는 거고, 이거 뭐 평균을 내고 반올림하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가장 많은 층이 해당 건물의 층수가 되는 것이죠. 답은 3번이죠. 다음 78번.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없는 지역. 농업진흥지역은 기본적으로 녹지나 관리나 농림, 자연환경 이런 데다 지정하겠죠. 근데 특별시 녹지에는 지정할 데가 아예 없어요. 서울특별시에 녹지 안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남산이나 뭐 이런 데인데. 그러니까 특별시 녹지만큼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다음 79번. 건축법령상 신고 대상 가상건축물. 거기에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말하는 거죠. 그 축조할 때 그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옳은 거 골라야 되니까 확실하게 틀린 걸 일단 하나 찾아야 되는데 견본주택의 존치기간. 건축법에서 이 건축법에 나오는 기간 중에서 몇 년이냐 이 기간을 한 번에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그 1년 아니면 2년 아니면 3년 딱 세 가지 기간이 있어요. 1년, 2년, 3년. 그 중에 1년은 두 개 기억하면 되는데 신고하고 나서 공사에 착수하는 기간. 건축 신고를 하고 나서 공사 착수한다. 1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 그 연장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신고 착수와 연장이 1년이에요. 3년은 가설자가 보이면 다 3년이에요. 가설. 신고 대상 가상건축물의 존치 기간이든 아니면 허가 대상 가상건축물의 존치 기간이든 그 가설건축물의 연장이든 가설은 다 3년. 외울 게 이게 전부예요. 신고 착수 연장 1년이고 가설 보이면 3년이고 나머지 모두 다 2년이다. 한 번에 기억해 두면 되는데 지금 이게 가설건축물 아니에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이면 당연히 3년이 돼야 되는데 분양 완료일까지가 존치 기간이다? 당연히 틀렸죠. 기본으로 외우는 기간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 3년. 근데 분양 완료일까지. 그러니까 니은번은 무조건 틀렸으니까 니은번을 일단 빼놓고 일반에는 2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그중에 디귿번 내용을 모르겠고 기역번은 당연한 얘기죠. 가설건축물이라도 대지와 도로 관계,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건 당연히 거기에 맞아야 되는 거니까 기역번이 옳은 거니까 답은 1번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감리자 지정에 관한 거는 뭐 따로 공부 안 한 건데 그 가설건축물에 관한 감리자 굳이 뭐 필요 없는 건데 뭐 어떤 경우에 감리자 지정하는지 모르니까 자신 없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되니까 둘 중에 고르면 당연히 기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니은번 확실히 틀린 거고.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인 난이도가 좀 있지만 그래도 확실한 거 이거 하나 갖고 답을 이렇게 골라낼 수가 있는 거고요. 80번 농지 임대차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60세 이상 노급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동지 중에서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했던 기간이 5년 넘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임대차가 가능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60세 이상 고령으로 해서 더 이상 경영 못한다. 이럴 때 농업 경영 기간이 5년 초과할 때 이때 임대차가 가능한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하나 따로 외워야 됩니다. 60세 5년.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이번에 농지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 안 한다. 임대차 종류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농지법에서 웬만한 거 다 시군구예요. 시도의사는 농업진흥적 지정하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에 농지 이용 계획 승인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냥 농업진흥적 지정하는 거 딱 하나. 농림축산식품장관은 농지를 허가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농업진흥적 지정에 관한 승인도 하나 있는데 중요한 거 아니고 나머지 웬만한 거 전부 다 시군구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대차 종류를 명한다? 당연히 시군구 하는 겁니다. 이거 맞는 거고. 3번에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있는데 등기가 없이 효력이 있으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확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확인이 시구 읍면장. 보통은 다 시군구인데 시구 읍면장으로 나올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확인받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읍면의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권한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닌 증명서 발급하는 거, 확인서 발급하는 거. 이런 건 권한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객관적 사실만 확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농지시들 자기 증명의 발급과 임대차와 관련된 확인. 이거는 시구 읍면입니다. 그래서 시장, 구청장, 읍장면장에 확인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농지가 인도되면 등기 없이도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맞는 거고. 4번에 농지 임차인의 농작물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 이때 임대차 기간은 10년이다. 이게 틀렸는데 자, 임대차 기간 이거를 한 번에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농지법에 농지 임대차와 관련된 기간. 임대차 기간이 원칙은 임대차네요. 임대차. 세 글자죠. 3년 이상으로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야 됩니다. 3년 농지 임대차 기간 원칙은 3년 이상. 여기 이제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모작이 있어요. 이모작은 8개월 이내로 해서 임대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모작은 농사를 두 번 짓잖아요. 농사 한 번 짓고 또 한 번 짓니까 8이에요. 그래서 이모작 경우에는 특별히 8개월 이내. 그리고 원칙은 3년 이상인데 5년 이상으로 가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다섯 글자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다 5년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섯 글자로 정리되는 사항들. 보면 비닐하우스 다섯 글자죠. 고정식 온실 다섯 글자죠. 그래서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뭐 등등 이렇게 다섯 글자 보이면 5년 이렇게 해서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3년, 이모작 8개월, 다섯 글자 5년. 그래서 비닐하우스니까 10년 아니고 5년. 답은 4번인 거고. 5번에 그 농지임대차 조정위원회. 이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생략하고. 답은 4번이고요. 이렇게 해서 30일에 그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2회 기출문제를 또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